아들의 집에 들어온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평생을 살던 내가 용인까지 올라와 이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마음 한켠에는 기대가 있었다. 늙어 혼자 쓸쓸히 죽기보다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귀한 손주와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누며 그렇게 천천히 늙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있던 나는 조용히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다. 내 앞에 놓인 접시는 비어 있었고 세미는 냄비를 닫으며 말했다. 어머님, 아까 드셨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정말 내가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손주는 초코푸딩을 먹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민준이 7살. 그 아이의 눈빛만은 따뜻했다. 하지만 내 아들 도윤은 조용히 밥을 먹을 뿐 나를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늘 그랬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방 안은 차가웠고 마음은 더 시렸다. 그렇게 창가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민준이가 들어왔다. 할머니, 괜찮아?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그 아이를 안았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아이는 내가 우는 걸 다 보고 있었다. 왜 울어? 라는 질문에 나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아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조그마한 손이 그렇게 따뜻할 줄이야. 다음 날 새벽,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난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에 습관처럼 반찬을 꺼내고 밥솥을 열려던 순간 세미가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부엌은 저희가 알아서 해요. 너무 익숙해지시면 곤란하니까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미안하구나. 그냥 손이 가서.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날 저녁 피자가 배달되었다. 세미는 접시를 3개 꺼냈다. 자기, 남편, 그리고 민준이 것. 나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나도 한 조각 먹어도 될까? 그녀는 말했다. 어머님, 저희 셋이 먹을 만큼만 시킨 거예요. 괜찮으시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배보다 마음이 더 허기졌다. 그날 밤 민준이와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을 때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계속 여기서 살 거야?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이 집에서 계속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아이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민준아, 네가 원하면 할머니는 언제든 여기 있을게.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런데 그 순간 방문 틈 사이로 세미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싸늘한 눈빛으로 팔짱을 낀 채 그녀에게 나는 아이의 정서를 해치는 존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밤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미움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짐이 아니라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아들이 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기도를 마친 뒤에도 나는 여전히 이 집의 구석 어딘가에 숨죽여 있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며느리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내가 움직이는 것을 싫어했고 내가 부엌 근처만 가도 조용히 눈치를 주었다. 하루는 거실에 있던 화분을 닦고 있는데 세미가 지나가며 말했다. 어머님, 그런 거 손대시면 흙 날려요. 청소 다 해놨는데. 나는 얼른 손을 뗐다. 며느리는 정갈한 것을 좋아했고 그 안에는 나 같은 노인의 낡은 손길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손주 민준이는 여전히 나를 좋아했지만 점점 나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다. 세미가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고 나는 집안에서 홀로 텅 빈 시간을 견뎌야 했다. 하루는 용돈이라도 보태고 싶어 작은 손바느질이라도 해보려 했는데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요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는 게 더 편하니까요. 괜히 눈 나빠지실까 봐요. 겉으로는 걱정이었지만 실은 하지 마시라는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느질통을 다시 닫았다. 아들 도유는 말이 없었다. 직장에서 돌아와도 늘 피곤해 보였고 식사 후에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거나 TV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와 눈이 마주쳐도 말을 걸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다. 도윤아, 나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 거니? 그는 멈칫하며 말했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 속에는 수많은 뜻이 숨어 있었다. 조심해 달라는 말은 곧 티 나지 않게 살아달라는 의미였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잘할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 세미는 나에게 말했다. 어머님, 민준이 유치원에서 가정환경조사를 한다고 해요. 혹시 내일 하루만 외출하실 수 있으세요? 잠깐이라도요. 선생님이 가정 분위기 보고서 쓰신다네요. 나는 얼어붙었다. 이 집에서 잠깐 사라져 달라는 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내가 있으면 안 좋게 보일까봐 그러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웃었다. 요즘은 좀 예민하대요. 교육기관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방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내 존재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아들 도윤은 오랜만에 일찍 귀가했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물었다. 도윤아, 혹시 예전에 우리가 살던 안동집 기억나니? 내 아버지랑 꽃밭 가꾸던 거.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기억나죠? 근데 엄마, 지금은 좀 바빠서요.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가 차를 다 마시고 방으로 들어간 뒤 그 찻잔을 조용히 닦으며 눈물을 삼켰다. 나는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이 집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아들에게조차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나 이 집에서 없어지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 민준이만 아니면 나는 벌써 짐을 싸고 나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나는 아직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래전 이웃이었던 윤순자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옥자씨, 거기서 잘 지내요? 요즘 어쩐지 마음이 안 놓여서요. 그 목소리에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잠깐이라도 내려와요. 사람은 사랑받아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사랑받지 못하는 삶. 그게 바로 지금 내 모습이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일에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았다. 아무리 조심하고 조용히 지내려 해도 그들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했다. 하루는 내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널려고 하는데 세미가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옷감 상할까 봐요. 그녀의 말은 언제나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나를 배제하고 싶다는 뜻이 선명했다. 나는 조용히 빨래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 집에서 나는 숨만 쉬는 존재였다. 숨을 쉬되 소리는 내지 말아야 했고 살아있되 흔적은 남기지 말아야 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가 열이 나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 며느리는 바쁘다며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내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이 고마웠다. 드디어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내 무릎을 베고 누운 민준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있으니 그 작은 온기가 내 마음까지 덮어주었다. 약을 받아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머니, 나 커서도 같이 살자.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순간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도윤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듣더니 내게 말했다. 엄마,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놀라서 대답했다. 왜 그러니? 아무 일 없었어. 그냥 약 받고 왔는데. 도윤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세미가 그러는데 병원에서 엄마가 소리를 좀 높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한테 민망했다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저 민준이 이름이 불리지 않아 한 번 되물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과장되어 전달될 줄은 몰랐다.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구나. 조심할게.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이의 손을 잡았던 따뜻한 기억과 도윤의 차가운 말투가 머릿속에서 엉켜 뒤섞였다. 그 다음 날 세미는 새로운 제안을 해왔다. 어머님, 잠깐 고향집에 내려가서 쉬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도 조금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민준이도 요즘 예민해져서. 그것은 사실상 떠나달라는 말이었다. 그들은 내게 쉴 곳이 아닌 사라질 곳을 권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 트렁크를 꺼냈다. 안동집은 이미 새를 놓은 상태였고 갈 곳이 없었다. 하지만 더는 이 집에 머물 수 없었다. 민준이만이 발목을 잡았다. 아이가 자고 있는 방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고 얼굴을 한번 볼까 하다가 괜히 아이 마음을 더 헷갈리게 만들까봐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 밤 윤순자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머니, 혹시 방 하나 비었어요? 아주머니는 바로 대답했다. 옥자씨, 무슨 일 있었어요? 당장 올라와요. 방이고 뭐고 당신은 내 가족이에요.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민준이가 깨기 전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관 앞에서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았다. 할머니, 어디가? 민준이는 잠옷 차림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다. 할머니는 잠깐 친구네 집에 갔다 올게. 아이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그럼 꼭 돌아와. 약속해. 나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와의 약속이 내가 이 세상에 여전히 붙잡혀 있는 이유였다. 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 내 지난 날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살았던 안동의 집,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깨우던 시간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버티며 살아낸 날들까지.
인생이란 게 참 이상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줬지만 정작 나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용인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세미의 표정보다 민준이의 손길을 기억하고 싶었다. 도착하자 윤순자 아주머니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녀 품에 안겨 울고 말았다. 그래, 그래. 옥자씨 이제 됐어. 울 만큼 울었으니 이젠 따뜻하게 살아야지. 아주머니의 말에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내게 방 하나를 내주었고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나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고 그 밥 한 숟갈에 울컥 눈물이 났다.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밥상 하나가 그렇게 간절했던 거였다. 며칠 후 아주머니와 함께 동네 경로당에 갔다. 그곳엔 나처럼 혼자 사는 이들도 많았고 모두 다정하고 따뜻했다. 누군가는 수세미를 뜨고 있었고 누군가는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다시 받았다. 옥자씨, 손재주 좋으시네. 이거 시장에 내놓아도 되겠어요? 그 말에 웃으며 말했다. 예전엔 바느질로 생계도 했죠. 이제야 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네요. 그렇게 내 하루하루는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준이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다. 매일 밤 조용히 아이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며 기도했다. 우리 민준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 아이 마음속에서 할머니가 좋은 기억으로만 남게 해주세요. 하루는 윤 아주머니가 나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옥자씨, 혹시 이 근처에서 방 하나 얻고 살 생각 없어요? 내가 아는 공인중개소에 물어볼게요. 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가느니 차라리 내 발로 선 공간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교롭게도 아주머니의 소개로 알게 된 공인중개사는 젊은 청년이었고 그는 내 사정을 듣고는 정성껏 집을 찾아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작은 단층집 하나를 계약했다. 기초연금과 내가 모아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였지만 그 안엔 내 숨과 온기가 깃들 수 있었다. 집에 들어가 첫날 나는 아무 가구도 없는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미움 대신 평안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나는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세상 속에서 뜻밖의 소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집에 정착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한 아침, 우편함에 작은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보내는 사람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잘 지내시죠? 보고 싶어요. 민준. 나는 순간 손이 떨렸다. 그 글씨는 분명히 민준이의 것이었다. 아직 받침을 잘 쓰지 못하는 그 아이 특유의 삐뚤빼뚤한 글씨체. 어떻게 편지를 보낸 걸까? 분명 부모 몰래 쓴 것이겠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나는 눈물도 웃음도 아닌 이상한 감정에 잠겼다. 그날 밤 아이의 이름을 속삭이며 기도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다. 윤순자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뛰어와 말했다. 옥자씨, 지금 TV 좀 봐요. 여기 봐봐요. 이거 혹시 아들 아닌가요? 나는 놀라 얼른 TV를 켰고 화면 속에 아들 도윤이 회사를 대표해 인터뷰하는 모습이 비쳤다. 화면 하단엔
혁신기술상 수상기업 김도윤 대표라는 자막이 뜨고 있었다. 아들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진지하게 회사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었고, 나는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낯설면서도 왠지 모를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화면 속에서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회사도 가정도 결국 사람과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알던 도윤은 늘 말수가 적고 나와 시선을 피하던 아들이었는데 화면 속 그는 꽤나 당당하고 또렷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방송이 끝나자 아주머니가 말했다. 옥자 씨, 아들 잘 키우셨네요. 저런 사람으로 자란 거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안에 오래도록 묻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나도 누군가의 자랑이 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엔 직접 찾아온 손님이었다. 공인중개소 청년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할머니, 누가 찾아왔는데요? 젊은 여자분인데 혹시 가족이세요? 나는 가슴이 철렁하며 문을 열었다. 그곳엔 다소 초췌한 얼굴의 며느리 세미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님. 이렇게 찾아뵐 자격도 없는데 그냥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들여보냈다. 세미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 민준이 때문에 왔어요. 요즘 아이가 말을 잘 안 해요. 유치원에서도 웃질 않고 자꾸 혼잣말만 해요. 그리고 자꾸 할머니, 할머니 해요. 나는 가슴이 아릿해졌다. 아이가 나를 그리워한다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다. 세미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 어머님께 민폐만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어머니한테 힘들게 당한 기억이 있어서. 근데 제가 똑같은 짓을 했더라고요. 그녀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세미야,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그걸 알고 고치는 거지. 그녀는 끝내 참지 못하고 내 품에 안겨 울었고 나는 오래전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던 그 날을 떠올렸다. 그 아이도 처음엔 웃는 얼굴이었다. 세상에 상처받기 전 나를 엄마라 부르던 그 음성이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용서를 택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시 길이 열리고 있었다. 세미가 돌아간 다음 날 집 안은 오랜만에 조용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가만히 밖을 내다보았다. 오래된 골목길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담장 너머로 장독대의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도 낯선 풍경 속에서 나는 지난 몇 달을 곱씹듯 되짚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새살이 돋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느꼈다. 그날 오후 민준이에게서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색종이를 접어 만든 작은 별 모양 안에 쪽지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는 아직 화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할머니 좋아해요. 짧은 글귀였지만 내 마음속엔 파도가 일렁겼다. 아이가 겪고 있는 혼란과 그리움이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해졌고 나는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윤순자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저 내일 서울 좀 다녀올게요.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민준이 때문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그 아이한테도 확실히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언제나 여기 있다고, 어디 안 간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보자기에 정성껏 준비한 찹쌀떡을 싸서 집을 나섰다. 전철을 갈아타고 한참을 걸어 도착한 그 아파트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던 그 순간 문이 먼저 열렸다. 놀랍게도 문을 연 건 도윤이었다. 그는 순간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준이한테 전해줄 게 있어서. 그의 표정에는 당황함과 반가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다. 익숙한 거실, 낯선 분위기. 세미는 부엌에서 나를 보고 놀라며 허리를 숙였다. 나는 찹쌀떡 보자기를 내밀며 말했다. 그냥 민준이 간식 좀 싸왔다. 그 순간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 할머니?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뛰어나왔다. 아이는 내 품에 와락 안겼고 나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 민준이 많이 보고 싶었어. 아이는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 나는 조용히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여기 있지 않아도 언제나 네 편이야. 어디에 있든 너를 사랑해. 그러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 집에 다시 오면 안 돼? 그 말에 집 안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아이의 눈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 채 대답했다. 할머니가 다시 오는 건 엄마랑 아빠가 괜찮다고 할 때야. 알겠지? 그 순간 도윤이와 세미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러나 어딘가 지난 날과는 달라진 눈빛으로. 그리고 세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많이 모자랐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나간 일은 다 괜찮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도윤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다시 돌아오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 말은 내가 듣고 싶었던 단 한마디였고 동시에 가장 무서운 말이기도 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채 돌아가면 또 다시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눈앞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내 손주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나는 마음 깊이 결심했다. 다시 이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이번엔 예전의 내가 아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로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가족이잖니.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조심스럽고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내 자리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세미는 이제 눈치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내게 말을 걸며 집안일을 함께하려 했다. 하루는 그녀가 조용히 내게 물었다. 어머님, 갈비찜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부드럽게 되나요? 나는 웃으며 손끝을 보여주었다. 양념보다 중요한 건 손맛이지. 그날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다. 나는 재료를 다듬고 세미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양념을 섞었다. 부엌에선 오랜만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민준이는 냄새를 맡고 뛰어나와 외쳤다. 와, 오늘 진짜 맛있는 거다. 그 웃음소리에 내 마음도 함께 녹아내렸다.
저녁 식탁은 더 이상 세 사람만의 자리가 아니었다. 내 앞에도 따뜻한 밥이 놓였고 그 옆에는 도윤이 숟가락을 챙겨주며 말했다. 엄마, 이건 내가 좋아하던 거죠? 그 한마디가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나는 매일 아침 그 아이를 배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아이는 나를 향해 할머니 다녀올게요 라고 손을 흔들었고 나는 창가에 서서 그래 다녀와 라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우리 반 친구들이 할머니는 안 계시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우리 할머니는 아구해야 했어. 나는 깜짝 놀라 웃으며 물었다. 아구해? 그게 뭐니? 민준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구에는 할머니인데 우리 둘만 아는 비밀 이름이야. 그 순간 나는 세상 어느 것도 부럽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아이의 마음속에 특별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루는 동네에서 작은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윤순자 아주머니가 손을 끌며 말했다. 옥자 씨, 이번에 동네 어르신들 수공예 전시회도 한대요. 전에 만들던 수세미랑 앞치마 가져가 봐요.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조용히 박스 하나를 챙겨갔다. 전시장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고 내 손으로 만든 수세미를 본 사람들이 정말 예쁘다. 살 수 있나요? 라고 말해 주었을 때 나는 내가 다시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날 무렵 한 아이가 내 앞에 와서 수세미 하나를 들고 말했다. 이거 우리 할머니 같아요. 부드럽고 따뜻해서요. 그 말에 나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만든 것에 누군가가 위로를 느낀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상보다도 값진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나를 밀어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그건 어쩌면 내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나는 더 이상 투명 인간도 침묵 속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나는 이 집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만으로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그 어느 해보다 따뜻했다. 아침마다 민준이가 겨울 코트를 입고 내 손을 꼭 잡고 학교에 가는 길, 따뜻한 물주전자를 들고 세미와 마주 앉아 고구마를 나누던 저녁 시간, 도윤이 퇴근 후 나에게 슬쩍 귤을 건네며 이거 엄마 좋아했잖아 라고 말할 때면 나는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느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는데 세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혹시 저희랑 같이 가족 사진 한번 찍으실래요? 나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내가 이 집의 가족으로서 정식으로 자리를 갖는다는 뜻처럼 들렸다. 이번에 민준이 학교에서 가족 소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민준이가 할머니랑 같이 사진 찍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우리는 사진관으로 향했다. 민준이는 잔뜩 들뜬 얼굴로 내 옆에 앉았고 도윤과 세미는 나란히 선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진사는 하나 둘 셋 소리를 외쳤고 그 찰나의 순간 나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셔터가 눌린 그 순간이 내 평생 중 가장 따뜻한 한 컷으로 남을 거라는 걸 나는 직감했다. 사진을 받아든 민준이는 그걸 품에 안고 말했다.
이제 나도 친구들한테 우리 가족 보여줄 수 있어. 아이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고 나는 그 목소리 속에서 한때 무너졌던 내 존재가 다시 단단히 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 한쪽 벽에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사진 속에 나는 분명히 웃고 있었다. 가짜 웃음이 아닌 오롯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미소였다. 한 해가 저물고 새 해가 밝았다. 정초가 되자 윤순자 아주머니가 떡국을 나눠주셨고 나는 그릇을 들고 그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노크를 했다. 아주머니는 아이고 우리 옥자씨 오셨어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셨고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새해 덕담을 나눴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알았어요. 옥자씨는 꼭 다시 빛을 찾을 거라고. 왜냐면 당신은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사람이니까. 그 말에 나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가족에게조차 소외받았던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봄이 오자 민준이는 학교에서 손수 만든 카드를 내게 건넸다. 분홍색 색종이에 정성껏 글씨를 쓴 카드였다. 할머니는 나의 봄이에요. 따뜻하고 맛있고 웃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그대로 아이를 껴안았다. 사람은 사랑 하나로 살아간다. 다시 누군가의 이름이 되어주는 것. 다시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는 것. 그건 어떤 부나 명예보다 소중한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투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김옥자였고 민준이의 아구애였으며 이 집의 엄마였고 이웃의 친구였다. 그렇게 내 존재는 다시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집 앞 벚꽃이 지고 푸르른 잎사귀가 가득해지면서 우리 가족도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하루는 민준이가 내 무릎에 기대앉아 물었다. 할머니, 옛날에 제일 힘들었던 날이 언제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많은 순간들이 떠올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외로운 시골집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던 날들, 그리고 이 집에 처음 왔던 날. 하지만 나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제일 힘들었던 날은 내가 사랑하면서도 그걸 표현할 수 없던 날들이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난 그런 날 만들지 않을게. 그 단순한 말에 나는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렇게 아이는 나를 다독였고 나는 아이에게 삶의 따뜻함을 다시 배워가고 있었다. 그 여름 나는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바느질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엔 몇 사람만 모였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더니 나중에는 젊은 주부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앞치마를 만들고 작은 손가방을 만들었고 때로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늦게까지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어르신, 이렇게 바느질 잘 하시는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배운 건 아니야. 그냥 살아오면서 익힌 거지. 손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더라.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나와 닮은 외로운 과거를 보았다. 집에 돌아오면 도유는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나를 향한 배려는 조용히 이어졌다. 어느 날은 내 방 전등을 갈아주었고 어느 날은 조용히 내 앞에 감기약을 두고 갔다.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는 아들이었다. 세미도 더는 경계하거나 조심스럽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혹시 같이 목욕탕 다녀오실래요? 나는 순간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동네 찜질방에 가서 나란히 앉아 등을 밀어주고 삶의 얘기를 나누었다. 세미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전 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잘하고 싶으면서도 어쩌면 질투했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녀의 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문지르며 대답했다. 우린 모두 부족하지.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울었고 나는 그 눈물을 등에서 느끼며 함께 아팠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정말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준이는 이제 자주 내 방에 들어와 책을 읽어달라고 했다. 아이의 머리맡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 흐르는 듯했다. 나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빌었다. 이 아이의 기억 속에 할머니라는 이름이 따뜻함으로만 남기를. 그렇게 나의 하루는 평범하지만 기적 같았다. 어딘가에서 나는 한때 사라졌었고 어딘가에서 다시 피어났다. 그거는 누군가의 손길 덕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다시 웃게 된 건 내가 다시 누군가를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아주 작지만 분명한 사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아침 공기에 살짝 스미는 찬기운과 함께 낙엽은 하나둘씩 바람을 타고 마당으로 날아들었다. 나는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나무짚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 인생도 어느새 가을에 이르렀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 가을은 쓸쓸하지 않았다. 아니, 처음으로 따뜻했다. 얼마 전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효도 글짓기 대회에서 내 친구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장려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아이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글을 읽었다고 했다. 우리 할머니는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요. 내가 슬플 때 꼭 안아줘요. 밥을 먹을 때는 항상 내 젓가락부터 챙겨줘요.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우리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 글을 전해 들은 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민준이 덕분에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도윤이 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엄마, 이건 엄마 명의로 된 집이에요. 아주 작고 오래된 집이지만 엄마가 원하신다면 거기서 편히 지내셔도 좋고 우리랑 계속 같이 사셔도 되고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걸 왜? 도윤은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스스로의 자리에서 살아야 진짜 행복하다고. 이건 엄마가 엄마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드리는 자리예요. 나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도윤아.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엄마는 지금 이 집에서도 이미 충분히 행복해.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아 나를 들여다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작고 굽은 어깨. 한때는 이 모습이 부끄러워 몸을 숨기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이 얼굴에는 수십 년을 살아온 나의 시간이 담겨 있었고 그 모든 시간은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다준 값진 흔적이었다. 얼마 후 민준이와 함께 작은 여행을 다녀왔다. 강릉의 바닷가에서
아이와 손을 잡고 파도를 바라보던 그 순간 민준이가 물었다.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 언제야?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바로 오늘이지. 너랑 같이 여기 있는 지금. 민준이는 활짝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남은 삶을 누군가의 짐이 아닌 누군가의 햇살로 살아가겠다고.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더 따뜻해졌다. 그리고 이제는 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를 넘어 나는 김옥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큰 기적이었다.